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호텔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자, 매주 월요일 7시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오늘도 변함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담당 이사시죠. 최동석 이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감기가 걸렸습니다. 두 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최 이사님도 감기 걸리셨죠? 아이, 뭐, 창피하게. 예, 저희 예. 둘의 목소리가 오늘은 좀 더 섹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 제가 워낙 약골이라서,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쌩쌩한 목소리의 유정식 대표께서 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또,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네. 사람의 성격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리더가 갖춰야 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성격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혈액형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격은 혈액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리더의 어떤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를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지난 5년간 생고생을 했죠. 예, 앞으로도 이제 5년도 힘들게 살게 됐는데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닌 리더를 뽑아야만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또 중요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 제작 우드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987-8577. 주문하실 때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아니, 목소리 누구냐고. 예. 그러게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제가 별명이 철의 여인이었는데요. 네. 예, 드디어 고장이 나네요. 예. 예. 갑자기 대처 수상이 생각나네요. 네. 예. 어떤 지도자, 어떤 네. 성격을 지닌 리더를 뽑아야 우리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예. 네. 그러면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딱 정해진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거라기보다도 어떤 것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어떤 유형의 성격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갖춰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이 꼬부기 아빠님께서 그 MBTI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면 성격 유형 검사하면 MBTI가 제일 유명하니까. 예.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약간 좀 다른 개념의 예, 그 개념이고요. 지금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약간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성격 유형 빅5라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일단 그 모두한테 뭐 청취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리더가 갖춰야 될 성격적 특성 한 가지만 딱 택해야 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답변을 이 게시판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가 갖춰야 할 성격적 특성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정말 리더가 갖춰야 됩니다. 네. 라고 생각하는 네. 성격적 특성 무엇일까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경영톡 하면서 이야기를 쭉 많이 들어보셨다면 어떤 것이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마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어떤 한 가지 특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성격 검사지를 가져왔더라고요, 집에. 아, 네. 예, 가져왔는데 그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결과지 가져왔는데 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책임감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A, B, C, D 중에 D등급, 성취성도 D등급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네. 네, 혹시 그 성격 검사 많이 받아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네. 성격 검사를 하나요? 저는 사실 그 MBTI 딱 한 번 대학교 때 해봤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게-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하나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어떤 뭐 질문을 받았냐,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격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 있냐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초등학생이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요. 네. 잘못된 성격 검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자신에 네.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그렇죠. 드네요. 예, 거기 뭐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그 성격을 판단한다는 게 참 이상한 거죠. 네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과묵한 선비님이 포용력이다. 직원의 능력 인정이다.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님이 양심이다. 나디아님이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멍청한 사자님이 준법 정신, 아사토르님이 참을성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다 중요한 덕목인데요. 예, 물론 다 중요합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도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예, 도덕성이다, 예, 박애 정신이다, 예, 참을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이기범 교수님이 쓴, 그러니까 캘거리 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이기범 교수님이 쓴 H팩터의 심리학,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과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기범 교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기범 교수님은 지금 현재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캘거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캘거리에 있을 때 잠깐 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기범입니다. 예. 이기범 교수님은 저하고 만난 지가 몇 년도쯤 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제 생각에 한 3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2000년쯤 된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캘거리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근무하시는 셀 멘달리오 교수님과 면담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 출장 겸 휴가 겸 약 한 달간 캘거리에 있다가 그 캘거리 대학에 한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우리가 뵌 적 있죠. 예. 그때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한국 식당에서 저희가 아마 종강 파티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그 재밌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상황은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기억력이 쇠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그런데요, 저기 교수님께서 그 다 기억하시고 저한테 책도 보내주셨는데 그때 H팩터인가 이런 걸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H팩터라는 말은 그때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H팩터가 뭐고 왜 네. 그 이기범 교수님께서 H팩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H팩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H팩터라고 하는 건 제 연구 동료인 마이크 애시턴이랑 제가 그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성격인데요. 네. 저희가 이름 붙인 정직 겸손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정직성하고 그 겸손성. 말씀드리자면 저랑 마이크가 둘 다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때 가장 잘 나가던 그 성격 심리학 이론이 빅 5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사람의 복잡한 성격이 한 5개 정도로 잘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그 절정을 달리고 있었는데 네. 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연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그 분석을 해보면 그 많은 성격 형용사가 있는데 그 관계를 계량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여러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똑같은 범주가 나와서 이제 그런 빅5 이론이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대학원생 때 그걸 다시 그 사람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실제로 5개가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6개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H팩터, 그러니까 사람의 정직성에 대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후로 우리가 그 인간의 성격은 빅5가 아니고 6개로 범주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0몇 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신 거네요. 네. 인간 성격에 관한 새로운 요소. 그렇습니다. 예, 그전엔 5개로 사람들이 범주화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6개로 범주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H팩터, 사람의 정직성에 대한 것이죠. 네, 정직성과 겸손성 같은 거를 같은 걸로 지금 보신 건가요? 예, 그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그 특권의식이 없고 겸손하다고 하는 그 경험적 자료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네. 겸손한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보는 것이 그 정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기범 교수님은 언제부터 캘거리 대학 심리학과에 부임하셨나요? 저는 지금 12년 차인 것 같아요. 아, 12년 차. 근데 제가 있을 때도 이미 종신 교수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언제 그러면 종신 교수가 되셨나요? 그게 또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언제부터 발효됐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러시고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그때 캘거리에서 깜짝 놀란 거는 캘거리 대학에도 한국인 교수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전 네. 세계 어디를 가든 이 한국인들이 우수하고 부지런해서 그런지 하여튼 주요한 일에 한국인들이 꼭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이제 그런 셈이 됐죠. 네, 사실 그 이후에 한 5분 정도 더 오셔가지고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때는 8분인가 15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3명이요. 15명 정도. 15명이요. 아, 굉장히 많아지셨군요. 네. 아이고, 이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내주신 책을 보고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네, H팩터의 심리학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 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이 교수님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H팩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연구를 한 지난 10몇 년 하고 보니까 저희도 사실 좀 놀랐는데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는 그런 거짓 행동뿐만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사귀게 되는지에 대한 관계들 형성, 그다음에 사람이 섹스에 대해서 가는 태도, 권력 추구를 하는 경향, 돈에 대한 태도 또는 정치적 입장 같은 것들에 대한 아주 그냥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랑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 정직한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타인을 돌아보는데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H팩터가 낮은 사람들이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사치랑 과소비입니다. 사치랑 과소비 풍조가 실제로는 그 정직하지 못한 H팩터가 낮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풍조인데요. 이런 풍조에서는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만 대우를 받는 아주 불쾌한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그 사치와 과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책을 읽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는 과소비나 사치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천박한 사람들의 치졸한 그런 행동들로 치부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이기범 교수님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정직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DNA로 타고나듯이 그래서 가르치거나 이거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그때 3년 전에 저한테 아주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네네. 만약 그렇다면 정직성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직한 사람과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써야 할 전략은 또 뭔지, 정말 정직성은 타고나는 것이라 교육 훈련을 통해서는 이게 바뀔 수 없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정직성도 그 인간의 성격의 하나고 그 인간의 성격은 유전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 보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보다는 유전 그 DNA를 가지고 있는지가 성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은 뭘 의미하지 않냐 하면 유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 거짓되고 오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직성을 지금보다 향상시키는 노력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성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인식하는 것 그 자체, 즉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정직한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지 실제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그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지 매우 부정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안전한 생각은 아니다라고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팩터가 매우 낮은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많이 같이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는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덕지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식을 통해서 캐나다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부정직한 방식으로 해서 당선됐다. 그래서 서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직성에 그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정직성에 대해서 지금 치명적인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으셔서 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직성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이런 그 정치인들과 같은 공인의 진짜 성격을 알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걸러져서 나온 거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기 의견을 공공연히 말하는 걸 거의 안 하고 써준 것만 읽어내려가는 정치인들의 성격은 정말 알아내기 어려운데요. 네. 그 몇몇 공적으로 나타난 기록으로는 이분이 H팩터가 그렇게 높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그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있을 때 당시에 제가 알기엔 국회의원이었는데 거액의 연봉을 몇 년 동안 챙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H팩터 높은 사람이라면 비영리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거의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특히 그 재단의 시초가 그 부친이 쿠데타 후에 강압으로 뺏은 재산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그 H팩터가 높은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대선 개입도 낱낱이 드러났는데 저렇게 아무런 사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실제로는 H팩터가 높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3차 토론 후에 그 국정원 그 여자 직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발표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그 결정적인 수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H팩터에 대해서 약간 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 실제로 최근에 저희들이 한 연구에 보면 H팩터가 낮은 사람들이 사과를 잘 못하고 그 이유가 아마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해서라고 지금 그런 연구 결과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하지 않는 그 경향도 그분의 또 H팩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H팩터는 뭐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좋다고 하는 그 증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전화지만 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를 가끔 들으시는지요? 아니면 전혀 못 들으시는지요? 라디오 소식은 방송. 아주 그 최 교수님의 왕성한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열성적인 그 회원님들의 그 자원봉사 같은 거에 감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자주 듣고 있지 못하지만 가끔 듣고 있고요. 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 한겨레 신문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나왔었는데 네네. 그때 그 기사들을 보면서 참 흥분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또 협동조합 국민 TV가 생긴다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들고 흥분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이런 무브먼트가 또 필요해야 되는 시대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저는 그게 똑같이 두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꼭 보여주시기를 제가 멀리 캐나다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캘거리 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이기범 교수와 우리 최동석 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정직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리더가 갖춰야 될 성격적 특성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바로 이 정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이제 외향성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을성도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뇌가 있어야 된다. 일단 뇌가 있어야 된다. MB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정직성이 그 답이 되겠습니다. 네. 백마고지님께서 박근혜의 정직함이란 MB의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에 버금가는 단어입니다. 오직 대통령직을 정직시켜야죠라는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예. 예, 그리고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된 학생들은 학습 속도가 처음에는 빠른 것 같지만 깊이 있는 학습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혼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학생들은 빛이 안 난다. 저와는 오래 공부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교육 강사의 느낌입니다. 함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저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이기범 교수와의 대담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직성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기본에 깔려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무시되는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무시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인간의 성격을 나누는 그래서 잘 이렇게 기술하는 모델이 이제 빅5 모델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녹음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빅5 모델이었는데 그 빅5 모델이 뭐냐면 인간의 5가지 요소로 성격을 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서성이라 해서 emotionality, 그러니까 신경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정서성이 높을수록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애착을 많이 가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 사람을 아주 감정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motionality. 네. 두 번째 요소는 외향성입니다. extroversion.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성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뜻이고요. 사회적인 교류를 즐거워하고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활동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 반대가 내성적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여기서는 이제 원만성이라고 번역하셨는데요. 그래서 agreeableness,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관대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참을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뭐 그러는 원만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성실성이 있습니다. 그 성실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리정돈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열심히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적 특성을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scientiousness라고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개방성이 있습니다. 이걸 openness인데요. 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주 많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적 특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까 혈액형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혈액형이 AB형입니다. 예. 네. AB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보통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혹은 예. 또라이다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혈액형은 전혀 성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 모델을 범주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규범 교수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격 유형은 빅5가 아니라 빅6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그 모형 이름을 헥사코 모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헥사코. 6개. 그 헥사코 모형이라고 하죠. 이제 라틴어로 이제 6자를 나타내는 걸 그렇죠. 포함해서 했습니다. 네. 이 정직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요. 이 가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공정하고 준법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기범 목사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게 우월하다, 특권 인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반대로 이제 정직성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귈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귀어요.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아부를 하는 거죠. 아부를 일상화하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이 부와 명품,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권의식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리더한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성격 유형을 고르면 바로 이제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게 크고 작은 사회에 리더가 되면 조직이 망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정직성이 투철한 사람을 리더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기업에서 정직성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직 전체의 에너지가 매우 소진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정말이지 이런 부정직한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투시기가 있어서 한번 쫙 비춰보면 예. 정직성, 부정직성이 쫙 드러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일정 기간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이 정직한지 부정직한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자기를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직한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 심리학자들과 경영학자들, 특히 인사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직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꽤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나치 정권,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미국을 건너가서 우리나라에게도 전파되었고 지금은 그것을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competency 모델이라고, 역량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바로 역량 진단 기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측력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미묘하기 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하고 어느 정도 공헌할 것이라는 것을 확률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측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방법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경영 토크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직 그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역량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이런 방법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렵죠. 하지만 요즘 과거와는 달리 많이 이렇게 연구가 진척되고 해서 아까 이기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빅5 모델이 빅6 모델로 헥사코 모델로 이렇게 발전해 가듯이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조금 더 범주화하는데 과학적으로 진보가 생겼듯이 우리 역량 모델도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역량 모델이 잘 더 알려졌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를 소상히 이제 알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량 모델을 같이 대비해서 보면 우리는 그런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네. 이제 그분이 우리 한반도에 끼친 여러 가지 그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이 나라 전체에 심각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경영 토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네. 분들이 경영 토크를 들으시게 된다면 앞으로 리더를 뽑는 데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감히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그 우리 국민 TV에서 이 정치인들의 정직성을 측정을 해가지고요. 예, 한번 공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재밌겠는데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뭐 다른 사석에도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를. 네, 예.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또는 법조인들 우리가 그 높은 지위에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역량 모델에 따라서 역량 프로파일을 아주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연구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언젠가 그런 일을 해서 국민이 투표할 때 어떤 정치인, 어떤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그 최 이사님께서 아까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기범 교수의 책을 보면 이 부정직한 리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다른 성격이 높거나 낮을 경우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직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에 두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빅5, 네. 예, 뭐 정서성이라든지 원만성, 예. 개방성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각각이 높거나 낮을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있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대표적인 우리 시대의 가장 부정직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 자전거 타고서 이제 그 4대 강변인가요? 네. 강변을 가면서 그 사진 찍은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니까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이렇게 권하던 모습이 나왔죠. 예, 보셨나요? 참, 예, 많은 분들이 예. 또 패러디가 됐었잖아요. 공분을 일으켰죠. 예. 그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그런 패러디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참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그 정직하지 못한 리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람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숱하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직성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명박의 정직성은 낮을까요? 아니면 높을까요? 아유, 예. 말하면 뭐합니까? 입 아프죠. 당연히 엄청 낮죠. 아마 가장 낮을걸요? 예, 아마 가장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압권은 자기가 BBK를 세웠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 동영상이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강연이 바로 그냥 떴는데 거기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주어가 없다는 사람은 또 딴 사람이 하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직성이 낮다라는 증거는 이제 숱하게 많습니다. 예, 아마 이 책을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의 그 정서성은 어떨까요? 이 정서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두려워하고 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낮을까요, 높을까요? 정서성이. 다른 사람 의지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본인 주관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낮은 정서성을 갖고요. 이 외향성 어떨까요? 외향적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네. 외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그렇죠. 이것저것 뭐 이제 사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외향성 높죠. 네. 네. 외향적인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향성 중에 열성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만 활동했었으면 했었는데 너무 활동적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사회적 교류 같은 거 좋아하고 예. 떠벌리는 거 좋아하고 예,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외향성은 높은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만성은 어떤가요? 원만성은 예. 원만성은 매우 낮죠. 이 사람 남 말 절대 안 듣잖아요. 예. 이 좀처럼 원만성이라는 게 관대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관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나쁜 말을 한 사람을 갖다가 다 사찰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다 복수를 하려는 이게 많죠. 그렇죠. 어디다 대고 감히 나한테. 예. 예. 원만성이 낮은 사람은 복수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예. 개방성은 어떻습니까? 개방성은 어떤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낮은 거죠, 이분은. 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은 어떻습니까? 이 성실성이라는 부분이요. 네. 이 사람은, 성실성은 매우 높죠. 높은 편인가요? 아니,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전 난리를 지기잖아요.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라고 근데 그러잖아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는 않았잖아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네, 굉장히 자기 이익을 치밀하게. 위해서. 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니까. 뭐 그 목적이 자기 이익이 됐든 또는 나라의 이익이 됐든 간에 굉장히 상관없이. 아주 신중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내곡동에다가 자기 사저를 지으려고 국고를 빼다가 슬며시 해다가 들켰죠. 그랬더니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네. 하는 그렇죠. 일들을 했죠. 대운하를 못하게 하니까 4대강으로 포장을 해서 맞아요. 또 교묘하게 하고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성실성은 도덕성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직성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범 교수가. 성실성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그 착각하기 쉬운 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 도덕성이 분명히 결여된 말이라는 거를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도덕성과 돼요. 차원이 다른 말이다. 예. 네. 예, 정리해보면 이제 이명박의 성향을 보면 정직성이 낮고요. 정서성도 낮고 원만성도 낮습니다. 개방성도 역시 낮고요. 예. 예. 이 사람이 높은 건 외향성이 외향성과 높고 성실성. 두 가지죠. 예. 이렇게 이 사람의 성격 프로파일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직성이 낮고 정서성이 낮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탐욕을 위해서 모험에 뛰어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예. 정직성이 낮고 정서성이 낮으면요. 그다음에 돈과 권력에 굶주려 있고요. 물리적인 위험이 있어도 굶주려들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인이 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익이 된다면.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죠. 예. 또한 이 사람은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원만성조차 낮습니다. 그래서 이계범 교수의 책에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기적인 쌈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을 착취하는데 이 본인은 착취해야 되고 상대방은 나를 착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용하려고 한다면 불같이 화를 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복수하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죠. 이 공격성이 크다라고 이제 대표할 수 있는데 어버이연합에서 이제 가스통 들고 가끔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정직성이 낮고 개방성도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천박한 욕심쟁이라고 불러요. 천박한 욕심쟁이. 예. 이 돈과 지위 말고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만약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높일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는 걸 전혀 개의치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명박이 어떻게 했습니까? 4대강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무런 이제 눈도 끔찍하지 않았죠.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력하고 지위로 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학자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이제 칭송을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과 지위가 우선은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바로 정직성이 낮고 개방성이 낮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직성이 낮고 또 외향성은 높아요. 이 양반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주목과 관심을 즐기는 성격적 특성이죠. 남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으면 심사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을 선전해대고 타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법과 질서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을 마구 이렇게 무시하죠.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분은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과 14범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그 기록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로 봐서 법과 질서를 마구 어기죠.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업적 등에 대해서 아주 잘난 척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대단히 그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정치성이 낮고 외향성이 높은데 이분이 이제 이명박 성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직성이 낮은데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아주 참 죽을 노릇이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명박 성격 특성입니다. 정직성은 낮은데 성실성은 높죠. 자기밖에 모르는 야심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챙겨주질 못하죠. 그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와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힘들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끊임없이 챙겨냅니다. 그 가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아들들이 저쪽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무슨 짓을 또 하고 뭐 투자은행 어떻게 세워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 자신이 야심이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이게 뭐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성격 분석을 거죠. 해보니까 네. 대통령은 아니라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을 했네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이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거다라고 기대하고서 뽑은 국민이 사실 바보죠. 예. 이렇게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다른 그 성격 유형이 높고 낮을 때 어떤 그 양상이 벌어지는지 사실 보셨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직장에서 최악의 직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정직성은 낮고 이 성실성도 낮은 직원이 이제 최악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로 뽑지 말아야 될 직원인데 네. 이 성실성이 낮아서 게으르고 일도 대충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잘못을 지적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직원이 이제 최악의 직원이죠. 회사 물건 훔치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회사를 비판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직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책에 보니까 흥미로운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성이 낮은 상태에서 성실성이 낮은 직원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조직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해악을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이 해악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정직성이 낮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해악을 끼칠 것 같죠? 근데요, 네. 이게요,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네. 이렇게 대통령처럼 어떤 국가의 큰 업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정직성도 낮고, 네. 그다음에 정직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네. 그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차라리 정직성은 낮고 그냥 차라리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 눈에 바로 띄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성실하면 곤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일도 크게 터뜨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기원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직성이 낮고 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의 범죄는 항상 대규모로 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죠. 한번 터뜨리면 이제 다른 범죄를 합친 것하고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4대강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국토가 망가지든 말든 사리사욕을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여한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 중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네. 앞으로 그 4년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분석하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좀 잘 되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멈추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모아서 그분의 성격적 특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기범 교수가 이 분야의 그 전문가로서 평가를 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에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를 선발할 때는 정직한 리더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정직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직성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친숙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잘 평가하지만 직장에서 이 약간 그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이 상사나 동료의 정직성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해요. 네. 왜냐? 조직에서는 가면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동료의 정직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 옛말에 네. 틀린 말 없다 이러면서 그 중에 한 말이 그거죠. 끼리끼리 모인다. 예, 유유상종. 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같이 모이는 경향이 있고요. 정직하지 못한 놈들은 정직하지 못한 놈들하고 같이 모인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치관은 굉장히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정직한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 속에서는 이제 부정직한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여기서도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법과 제도를 속였다 또는 요리조리 내가 법망을 피해갔다고 자랑을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을 잘 요리할 수 있고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부하는 사람,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박과 부동산 투기를 즐기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죠.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그렇죠. 부분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부정직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게 다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네.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는 사람. 아까 이기범 교수도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집단을 경멸적으로 말하는 사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정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실제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목사다. 그러면 정직한 걸 같죠? 절대 정직하지 않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위와 도덕성이나 정직성이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반골적이고 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일 뿐 정직성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직설적인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직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정직한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상처 주는 걸 좋아하는 원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부 자체를 갖다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그런 행위로 여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상사가 과연 정직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겸손하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겸손을 가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허세와 과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사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된다면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정직한 업무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되 그런 사람을 가급적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부정직한 사람들이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을 리더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경영 토크를 마감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